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꽤 자금이 모이면서 저희 엄마 건물에 전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띠동갑으로 시댁 집안의 막내로 자라왔었어요. 시동생 위로 신우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시부모님께서 시동생을 많이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당시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고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죠.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내외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시동생 명의로 사준 아파트를 홀라당 해먹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시동생 내외는 잠깐 여행을 갔다가 노름장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곳에 정신을 빼앗겨 집이고 뭐고 전부 다 해먹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호기심에 시작했던 게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한평생 힘들게 모은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날 같이 세상 떠나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동생과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때 이후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시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위층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고 시부모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사고 치지 않는 좋은 방법 같다고 판단하신 시부모님께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좀 낮춰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시동생 내외는 저희 집 바로 2층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시동생 내외를 잘 챙겨주려고 처음 이사 왔을 때 신경을 많이 써줬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동서와 시동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고 조금씩 마찰이 생기더니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만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끼니 때마다 신경을 써주는 건 힘들잖아. 그러니 이런 건 네가 좀 융통성 있게 재수 씨랑 집에서 밥을 해먹던지 아니면 외식을 하면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밥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고 앞으로 잘 좀 지내보자고 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한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너랑 재수 씨가 불만을 가지는 건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평생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도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끼니는 해결해라.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 정말 너무하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이제야 겨우 자리 잡을만 해줘서 여윳돈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형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밥 한 끼 얻어먹겠다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하기야, 아주버님은 애들도 있어서 딸린 입이 많으니까 우리까지 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먹는 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죠? 동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방금 구걸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언제 거지 취급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라도 부족할까봐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신경 써준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들어왔는데 그걸 불만 삼고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차려달라는 게 맞는 거야? 여태까지 기다릴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서방님이랑 근처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이 사람이랑 내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건물에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는 거지.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식사 자리에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들 챙겨 먹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처음 몇 번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겨우 자리를 잡은 시동생 내외는 저희가 계속해서 끼니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문제 삼고 있었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었죠. 그날 이후로 시동생 내외와 저희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 건물에서 사는 게 불편해질 정도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동서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다 보니 마찰도 잦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들어가려 하는데 동서가 외출을 하려고 내려오다가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굳은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참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식사 시간 때 고기를 너무 자주 구우시는데 그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 끼치는 행동 아니에요? 저는 형님 바로 윗집이라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고요. 창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웬만하면 고기는 나가서 드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형님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한 건물에서 같이 살면 서로 예의 정도는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온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는다고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툭 하면 고기 냄새 피우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전세 살고 있지만
형님은 월세 살잖아요?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으면서 집에서 꼭 고기를 구워 드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살아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전세를 살고 있는 동서는 고기를 구워도 되고 나는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 고기는 구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은 누가 정한 건데?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형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툭 하면 고기를 구우시는데 냄새가 전부 위층으로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냄새만 풍기는 게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데요. 그러니 앞으로 웬만하면 고기는 식당에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야 전세를 사니까 지출되는 돈이 적지만 형님은 월세 사시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 배에 기름칠할 정도의 여유는 있으신가 봐요. 원래 사는 게 천박할수록 사치를 많이 부린다고 하지만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먹어대시니까 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턴 위층에 살고 있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세 사는데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두 살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와 띠동갑인 동서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제 속을 끓게 만들었고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맨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식단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그걸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후드를 틀어놨어도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긴 했었지만 제 집에서 고기 하나 제대로 구워 먹지도 못한다는 게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처음이었고 예의 없게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한 번만 더 고기를 굽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동서의 태도가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월세 살면 고기를 구우면 안 되고 전세 살면 상관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꺼내는 동서의 지능 수준이 너무 낮아 보여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바쁘지 않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텐데 아이들도 집에 들어올 시간에 남편도 퇴근을 해야 돼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해야 했던 터라 저를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동서를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한 번만 더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분노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찬물을 들이킨 뒤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저희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사는 게 아닌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니 겸사겸사 월세 포함해서 좀 더 얹어드리다 보니 그냥 월세로 사는 건데 그걸 동서는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겪었던 상황을 풀어놓게 된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날 것 같아 나중에 동서를 따로 불러 조용히 처리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드러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고기 굽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웠는데 냄새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윗집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집에서 고기를 굽는 사람들이 없진 않잖아. 집에서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잖아. 남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내 집에서 고기도 굽지 못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생선이 더 냄새가 심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연기 자체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층에서 고기를 굽는 게 오히려 아래층으로 더 많이 내려올 텐데.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고기 굽는 것 때문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찌됐든 나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들 거면 차라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 함께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남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동서와 같은 의견이었다면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모두가 크게 피해줄 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서의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오히려 피해를 받는 건 저희였어요. 위층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둘 다 베란다에서 그것을 피우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집안에 들어올 때가 많았죠. 저희 남편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끊어서 피우지도 않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역한 냄새가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동서한테 너무 서운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또다시 마찰이 있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집에 오셨길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오신 거라 모두가 둘러앉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걸 동서가 넘어가지 않고 저와 마주쳤을 때 날카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도 동서한테 화를 내게 되었죠. 형님, 제가 저번에 충분히 좋게 설명드렸을 텐데요. 집안에서 고기 굽는 거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주 보란듯이 한참 동안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동서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오신 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동서 갈 길 가지. 기름 냄새가 얼마나 맡기 힘든 줄 알아요? 제 경고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피해 보상 해주세요. 무슨 피해 보상?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집안에서 태우는 냄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알아? 애들도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그거 잠깐 나가는 거 귀찮아서 집에서 해결해야 되겠어? 그리고 동서, 나랑 저번에 계단에서 고기 문제로 싸웠을 때 그때 이후로 집에서 걸을 때마다 상당히 쿵쿵거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우리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불편하시면 형님이 위층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층에서 사시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희는 형님 집에 조금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는걸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제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신경 못 써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외식이나 하라고 100만 원 피해 보상해 주시면 앞으로 고기 굽는 건 크게 터치하지 않을게요.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어쩌겠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아쉬우면 알아서 키워야 하는 거죠. 저는 위층에 살아서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발 남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고 삽시다. 저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해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100만 원 입금 안 해주시면 집에 못 들어가세요. 저는 동서의 어이없는 말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를 밀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저를 돌려 세우더니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하필 잠깐 옥상에 볼일 때문에 나오신 저희 부모님이 동서가 제 뺨에 손을 올리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네요. 동서도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움찔거리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부모님께서 동서가 제 뺨에 손을 댄 걸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을 좋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어린 동서가 제 뺨을 올렸다는 거에 분노하셔서 동서한테 달려들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엄마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퇴근한 남편이 말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건물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이 경악을 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 모두를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엄마는 동서한테 당장 짐을 빼라며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고 동서내외와의 전세 계약을 파기하겠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밖으로 빼겠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 집의 문고리를 잡고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셨는데 갑자기 시동생과 동서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날뛰시는 엄마를 붙잡으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서내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자 저희도 집안을 확인시켜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시동생과 동서를 압박하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동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도저히 아니었어요. 가끔 TV에서 보던 그런 집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은 그나마 깨끗한데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새카맣게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더군다나 집안에서 그것을 피워서 그런지 집안 전체에 있던 하얀색 도배지는 누렇게 변해버려
쓰레기 냄새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5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동서 집에 잠깐 들어가려 했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들도 집안이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치우는 게 귀찮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집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엄마는 동서내외를 용서할 수가 없었는지 부동산에 가셔서는 동서와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쫙쫙 파기해 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희 부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엄마와 동서내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의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동서내외는 저희 엄마와 몇 달 전 재계약했을 당시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주겠다고 부탁하길래 엄마는 그걸 믿고 받았던 보증금을 동서내외한테 돌려주었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갈등이 있었지만 동서가 간곡히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엄마는 저희 부부한테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에 시동생 내외가 사고 쳤던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남편은 엄마한테 줘야 되는 전세 계약 보증금은 어디 있냐고 시동생한테 물어보자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사용했다는 곳이 신혼여행 때 즐거웠던 기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동서와 함께 노름장에 발을 들였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과 동서는 월급을 받는 족족 엄마한테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서내외가 딱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달라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한테는 온갖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대우받길 원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에 거의 무상으로 살고 있던 집은 거지소굴로 만들어놔서 엄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 사실 아버지가 알게 되는 순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어. 아주 잠깐 즐기려 했던 것뿐이고 그때 당시 그래도 꽤 큰 돈을 만졌던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이 해주신 돈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시 시작했던 건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내가 절대로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일어섰는지 몰라? 그새를 못 참고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보증금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와?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 꼴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이나 됐으면서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찌됐든 너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다 수리해주고 집에서 나가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수씨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이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속이 시원해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감히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는 게 잘한 행동이냐고?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는 식사 초대를 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저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벅찼는데, 그렇다고 저희도 같이 먹자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돈도 다 탕진했다는 말을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니까 저희 좀 불러달라고 돌려서 했던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 줄 몰랐네요. 서운했던 감정이랑 돈까지 다 잃어서 복합적인 상태에서 안 좋은 감정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동서가 한 행동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수준이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둘이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동서보다 한참 나이가 많고 손이 사람인데 함부로 손을 올렸다는 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잘못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부모님께서 한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마련하신 건물인데 동서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했다는 건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당장 짐 싸서 친정을 가던지 길거리에 나앉던지 더 이상 내 할 바 아냐.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있는 힘껏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동생같이 항상 잘 챙겨줬었는데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동서의 태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동서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그날로 자기는 뼈도 못 추린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약속했던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와의 관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킬 시 둘은 더 이상 서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약속을 각서로 작성을 했었고 저희 부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은 시부모님과 동서의 친정 부모님 귀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동서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가족한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든 집수리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주신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각서에 적혀 있던 내용대로 둘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화를 내셨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그래도 서로 부부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앞으로의 인생 알아서 살아가라며 결국 인연을 끊어 버리셨네요. 동서와 시동생은 그렇게 시댁 집안에 발도 못 붙이며 어디에선가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너무 철이 없어서 차라리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든 가족들이 있을 텐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시동생과 동서를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한 길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2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모는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것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모는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저와 남편이 왜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다름 아닌 9년간 병수발 들었던 시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변해버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더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고 있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수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아직 서로 젊으니까 뭐든 하면 먹고 살 순 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던데. 장례만 끝나면 각자 갈 길 가자고.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 서로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붙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이러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결혼 전에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모셔와 나한테 병수발 들게 하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때 됐으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접근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 돈도 없어서 결국 어머님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니?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의 시간 동안 9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볼 때면 세상 떠난 부모님 생각에 지금까지 옆을 지켜드렸던 건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꼭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야 해? 나와의 아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짐스러운 상황들을 전부 없애버리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던 것도 이해했어. 당신이랑 내가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건데 어떻게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나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치려 들어? 당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인생 책임져. 당신 인생을 내가 왜 짊어져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속편해. 내가 지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그만 고생하고 앞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질 재산 싸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갈라서는 거 얼마나 깔끔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양육비 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집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엄마 병수발 듣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한테 엄마가 살던 집 그거 당신 명의로 옮겨줄게. 거기서 살면 당장의 생활은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팔아치우려 했던 거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구옥이라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함께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잖아. 남편은 벌써부터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인연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에 희망이 생겼었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의 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는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쉬며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시모의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자 시모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건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시모 옆에서 병수발 들었을 때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와 대화가 가능했을 때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시모를 볼 때면 저희 부모님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항상 저에게 부족한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안겨주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와 여행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병실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셔서 제가 안 볼 때면 미안함의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남편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덜했을 텐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신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생명 참 질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내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시면서 지금까지 자식 등골 빨아먹었으면 갈 때라도 서둘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 좀 놓아달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 끊어내고 싶은 제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죠? 당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셔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병수발만 들어주라고 했지 정까지 주라고 그랬어? 피를 나는 모녀도 아니면서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다고. 당신도 이제 병실에 들어오지 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식? 어머님이 빨리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야. 가진 게 없고 부유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것 같아? 그동안 키워주신 건 왜 생각 못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어머님 등에 달라붙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가져갔겠지. 어머님과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이유도 전부 당신 때문이었잖아.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빼가고 어머님 노후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 사업하는 족족 망하기만 했었다며. 그런데 해준 게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낳아주신 분한테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 어머님이 눈만 감고 계시는 거지 귀는 열려 있으시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도 어차피 이제 곧 남남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이나 좀 세우지 그래. 장례식 때나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엄마가 끈질기게 생명줄을 잡고 계신 건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병실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둘러 일 처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은 숨만 겨우 쉬고 계신 시모 앞에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그동안 키워준 본인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자 남편은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내쳐버리더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서 저와 시모가 가까워지는 걸 막아섰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시모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제서야 연락 온 남편은 장례식을 준비하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남편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발목을 붙잡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집안이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자금이 없다 보니 내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인생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지긋지긋했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혼자 즐기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너희들 혹시 세컨드 안 필요하냐?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고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지? 남자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나 조만간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 사람이 착해서 좋은 말 몇 번 해주면 그냥 넘어와. 너희들 즐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소개해준 거니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잖아. 우리 곧 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 70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이런저런 질병도 함께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가끔 일탈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냐고. 남편이 술이 과했는지 충격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길래 화장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정신 차리라며 냅다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제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려 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모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만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밖에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장례식장을 들어왔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서로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모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가 살고 계셨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구옥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시모의 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온갖 생색은 다 내놓에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시모가 남겨준 허름한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지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저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제 삶은 시모 곁에서 병수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혼자만 있게 돼서 그런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허탈해진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무리에 있던 남자분께서 재개발 추진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동네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옆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재개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나라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옥들을 매입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라는 걸 남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소식을 남편도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명의를 넘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명의 이전했다고 무조건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몸담고 생활하신 곳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당신한테 넘겨줬었겠어? 지금도 집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줘야 하는 거지?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인데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나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니까 다시 뺏어가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가 그동안 어머님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신은 자식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님 병수발 들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이 집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고 당신한테는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네요. 아니면 귀가 어두우신 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쪽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였다는 거 몰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뺏기게 될 거라고요.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원래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시죠. 그쪽이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뺏기게 된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너희들한테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영주 씨가 보고 있어서 내가 좋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꼭 무력을 써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가 사용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도움이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도착한 경찰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침착하게 설명을 해 나갔어요. 경찰은 일단 명의가 저에게 넘어갔고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에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며 제 편을 들어 주었어요. 만약 경찰이 옆에 없었다면 남편은 더 크게 난리를 쳤을 테고 결국 저는 내쫓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든든한 경찰이 있어주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근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며 남편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에 판사의 결론은 제가 그동안 시모의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했으며 위자료를 대신에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던 9억을 준 뒤 이혼을 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의가 이전된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올려주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사용을 했을 테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겠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끝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했는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합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뭐하러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나랑 합친 다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 건데? 당신이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거에 대해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우리가 불행했던 적만 있었어? 좋았던 적도 많았었다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생각한 방법은 재결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자기가 분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찾아온 남편과 계속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금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늦은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본 사이에 남편의 안색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게도 간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알고 함께 지내던 여자가 남편의 재산과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태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였고 몸이 아프게 되자 제가 생각이 났는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조금의 감정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8억이란 값진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버린 남편은 남은 시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